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마지막 과목입니다. 산업독성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산업기사에는 독성학이라는 과목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독성학 중에 중요한 내용이 타 과목에 섞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실기로 넘어가서도 중요한 내용만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별표 2개, 3개짜리 내용만 암기를 해버리면 실기까지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5과목의 전체 내용 강의는 많아서 그렇다면 핸드북 강의 정도는 들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북까지 듣기가 시간이 없습니다 하신다면요. 별표 2개에서 3개는 타 과목에 섞여서 문제도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출제가 한 문제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별표 많은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의 입자상 물질부터 들어갔는데요. 입자상 물질의 종류 및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입자상 물질은 5과목에도 해당되고 4과목 해당되고 2과목에도 또 영향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용접 퓨움이라 할 때 퓨움이 되겠습니다. 금속의 증기가 공기 중에서 응고되어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 만든 고체의 밀입자입니다. 일단 용접을 한다는 건 금속을 열로 녹이는 거죠. 금속에 증기가 나옵니다. 그 뜨거운 증기가 공기가 차갑다 보니까 식어서 응고, 굳어집니다. 이렇게 금속의 증기가 공기 중에서 굳어져서 응고에서 생긴 고체 상태의 미세한 입자, 금속의 산화물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퓨움이 되겠습니다. 미스트죠. 우리가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할 때 그 액체를 뿌리는 거, 피부에 뿌리는 거 미스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공기 중에 부유, 비산되는 액체 밀입자가 특징입니다. 자, 액체의 미세한 입자를 미스트라고 합니다. 입자 크기는 보통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먼지, 더스트죠, 그죠? 입자 크기는 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요. 고체 밀입자입니다. 먼지는 액체가 아니라 고체죠, 그죠?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 밀입자는 더스트, 먼지라고 합니다. 연기가 스모크입니다. 스모크는 유해 물질이 연소. 우리가 연기는 물질을 태울 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소 시에 불완전 연소 결과로 생기는 밀입자입니다. 액체도 있고요. 고체의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0.01에서 1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안개죠. 포그인데요. 증기가 응축되어서 생성된 이것도 액체죠, 그죠? 안개는 액체의 밀입자가 되겠습니다. 스모크는 연기였죠. 스모크입니다, 그죠? 스모크, 연기와 포그, 안개가 결합된 상태. 우리가 대기 중에 스모크가 끼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연기하고 안개가 결합된 걸 말합니다. 에어로졸입니다. 유기물에 역시나 불완전 연소에 의한 액체와 고체의 미세한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되어 있는 혼합체를 뜻합니다. 섬유인데요. 길이가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길이 대 너비의 비가 3대 1 이상인 가늘고 기다란 먼지를 섬유라고 합니다. 길이는 5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길고 길이 대 너비 비는 3대 1, 길이가 길고 너비가 좁다는 거죠. 이렇게 가늘고 긴 먼지로 성면섬유, 식물섬유, 유리섬유, 암면 등이 해당됩니다. 검댕입니다. 탄소 함유 물질의 불완전한 연소로 생성된 탄소 입자의 응집체.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 연소로 굴뚝에 검댕이 있죠, 그죠? 탄소를 함유한 물질의 불완전한 연소로 생성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혹 나오는 건 퓨움입니다. 금속 증기가 공기 중에 응고해요. 되어서 만들어진 고체 밀입자가 되고요. 미스트는 공기 중에 부유, 비산되는 액체의 밀입자다. 이 정도. 그리고 연기 스모크다. 그죠? 불완전 연소 결과 생기는 밀입자입니다. 자, 이 정도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파란색 글자 위주로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듐의 발생 기전인데요. 잘 나옵니다. 1단계는 금속의 증기화. 일단은 용접할 때 듐이 나오는데요. 용접할 때 녹아서 금속이 증기가 되어야 합니다. 금속이 녹는 점 이상의 열 에너지를 받아 공기 중으로 증기화됩니다. 그 다음에 증기화된 증기물의 산화, 산소랑 결합한다는 거죠. 금속 증기는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 산화물을 형성합니다. 산화물의 응축, 굳어집니다. 온도차에 따라 냉각, 응축되면서 다시 고체의 금속 입자가 되는 게 듐이다. 그죠? 이렇게 듐은 1단계 금속이 증기화되고 2단계 증기물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고 3단계 냉각, 응축되어서 생긴 고체 밀입자가 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노출 기준 사용상의 주의사항. 그죠? 우리 노출 기준에 관한 고시인데요. ACGIH는 허용 농도고 우리나라 노동부 고시는 노출 기준인데요. 이제 허용되는 기준, 노출되는 기준이죠. 그죠? 각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노출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이라는 건 그 물질이 하나 존재할 때의 노출 기준을 말하고요. 2종이나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 함께 섞여 있을 때는 각 유해인자 상가작용은 A와 B가 함께 있을 때 A의 독성과 B의 독성이 더해져서 독성이 커지는 작용입니다.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산출하는 노출 기준을 사용해야 된다. 다시 산출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어쨌거나 노출 기준은 유해인자가 어떻게 존재할 때다. 단독으로 존재할 때의 노출 기준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노출 기준은 하루 몇 시간 작업 기준이죠.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할 때는 근로시간, 작업 강도, 온열 조건, 이상 기압 등이 노출 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 요인을 특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맞죠? 그죠? 노출 기준 이하의 작업 환경에서도 직업성 질환에, 노출 기준 이하에서는 직업성 질환에 무조건 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직업성 질환에 이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기준은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 기준 이하 작업 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의 이완을 부정하는 근거, 반증 자료로 사용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출 기준이 초과했다고 해서 직업병 진단, 직업병이 생겼다 이렇게 진단할 수 없고요. 노출 기준보다 이하라고 해서 직업성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완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 자료. 직업성 질환이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작업장은 작업 환경 측정했더니 노출 기준 이하였는데 어떻게 직업병 생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출 기준은 어디까지나 사업장에서의 노출 기준이죠. 대기 오염의 평가나 관리상 지표로 사용해서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필기에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노출 기준은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 기준입니다. 2종이나 그 이상 유해인자가 혼재한다면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다시 산출하는 노출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노출 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노출 기준은 직업병 진단에 사용해서 안 되고 노출 기준 이하 작업 환경이라는 이유로 직업성 질병의 이완을 부정하는 근거로 쓸 수 없고 반증 자료로 사용해서 아니 됩니다. 또한 노출 기준은 대기 오염 평가하는 기준 아니죠. 그죠? 관리상의 지표로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 또한 더 잘 나옵니다. 이번에는 노출 기준 아니고요. ACGIH죠.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입니다. 그죠? 허용 농도잖아요. TLV. 요거를 적용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실기에도 출제됩니다. 일단은 허용 농도를 적용할 때도요. 대기오염평가나 지표에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죠? 첫 번째 대기오염평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노출이나 정상 작업 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독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죠? 아까 하루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정상 작업 시간 초과한 노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질병이나 신체적 조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노출 기준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신체적 조건이 나빠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업 조건이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미국 기준이죠. 그죠? 자, 이 허용 농도는요, 안전 농도와 위험 농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닙니다. 허용 농도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거 아니고요. 허용 농도보다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허용 농도가 넘었다고 해서 독성이 강하다, 약하다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반드시 산업보건위생 전문가에 의해서 설명, 해석,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요거는요,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피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장애 유해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죠. 어디까지나 산업장애 유해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지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죠. 산업장애 유해 조건을 평가해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지 이것만으로 건강이다, 아니다, 안전하다, 위험하다, 독성이 있다, 없다를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대기오염평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상작업 시간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신체적 조건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업 조건이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요. 안전농도, 위험농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사용할 수 없죠. 독성 강도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았고 산업장 유해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며 건강장애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고요. 반드시 산업보건위생 전문가에 의해서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진폐증 넘어갔는데요. 진폐증은 분진할 때 진이죠. 먼지에 따른 진폐증인데요. 분진 종류에 따라서 무기성, 광물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고요.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가면 다음 중 유기성 진폐증 골라라,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기성 광물성 분진은 굉장히 광물이라고 하면 우리 왜 석탄이나 탄광, 흙에서 채취되는 성분이잖아요. 자, 이런 건 무기성 분진입니다. 유기성 분진인데요. 종류가 작으니까 우리가 유기성 분진을 암기하면 아닌 건 무기성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 암기법 볼게요. 연초, 핀, 담배, 연초, 핀, 농부에 모발에서 설탕 나오면 면목 없다. 그죠? 조금만 안 맞더라도요. 연초를 핀 농부의 머리, 모발에서 설탕이 나오면 면목 없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연초는 연초폐증, 농부는 농부폐증, 모발은 모발분진폐증, 설탕은 설탕폐증, 면은 면폐증, 목은 목재분진폐증입니다. 그래서 유기성이다라는 건 탄소를 가지는 건데요.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은 연초핀 농부의 모발에서 설탕 나오면 면목 없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무기성 분진, 광물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규폐증, 규조토폐증, 탄소폐증, 탄광부 진폐증,
용접공패증, 성면패증, 베릴륨패증, 활석패증, 흑염패증, 주석패증, 칼륨패증, 바륨, 철패증 등이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폐증의 종류하고 특징을 살펴보는데요. 규폐증이 되겠습니다. 규폐증은 이산화규소입니다. SiO2, 유리규산, 석영 다 같은 말입니다. 분진의 흡입으로 폐 조직의 섬유화가 나타나는 진폐증이다.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폐증은 이산화규소, 유리규산, 석영 분진 흡입으로 인한 진폐증이고요. 이집트 미라에서도 발견된 오랜 질병이며 건축업, 도자기 작업장, 채석장, 석재 공장 등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됩니다. 합병증으로는 폐암, 폐결핵 중에서 규폐결핵증 일으키며 폐하엽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 미라에서도 발견된 오랜 질병이고요. 건축, 도자기, 채석, 석재 공장에서 생기고 폐암, 폐결핵을 유발할 수 있다는 특징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성면폐증인데요. 성면먼지가 폐에 쌓였을 때 성면폐증이 됩니다. 성면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발생되는 진폐증입니다. 자, 폐암이고요. 악성 중피종은 늑마감과 유사합니다. 늑마감이 생깁니다. 폐암, 악성 중피종, 늑마감 등을 일으키고요. 길이가 5에서 8 마이크로미터보다 길고 두께가 0.25에서 1.5 마이크로미터보다 얇은 성면이 성면폐증을 잘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성면폐증으로 인한 증세 3가지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폐암, 악성 중피종, 늑마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진폐증의 독성 병리 기전입니다. 진폐증이 몸에 들어가서 어떠한 독성으로 인한 병을 일으킬 수 있는가 볼게요. 진폐증의 대표적인 병리 소견은 섬유증이 되겠습니다. 섬유증이 동반되는 진폐증의 원인 물질은 성면, 알루미늄, 베릴륨, 석탄 분진, 실리카 등이 있습니다. 폐포대식세포는 분진 탐식 과정에서 활성산소 유리기에 의한 섬유 모세 세포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폐포대식세포는 분진 탐식 과정에서 활성산소 유리기에 의한 섬유 모세포 증식을 유도한다. 필기에만 나옵니다. 한 번 더 읽고 지나가고요. 콜라겐 섬유가 증식하면 폐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폐의 섬유화가 된다라고 하죠. 그죠? 호흡곤란, 지속적인 기침,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진폐증의 병리 기전입니다. 대표적인 병리 소견이 섬유증, 폐가 섬유화되는 건데요. 콜라겐 섬유가 폐에 증식하면서 폐의 탄력이 떨어지니까 숨쉬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호흡곤란, 지속적인 기침, 폐 기능 저하 가져오고요. 진폐증에 이렇게 섬유증을 동반하는 진폐증 원인 물질은 성면이나 알루미늄, 베릴륨, 석탄 분진, 실리카 등이 있고요. 폐포의 대식세포는 활성산소 유리기에 의한 섬유 모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필기용 내용입니다. 자, 성면이 암을 유발하다 보니까요. 과거에는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실기에도. 근데 최근 들어 거의 시험에 안 나오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성면은 발암성 물질로 취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천정이나 건축 자재 안에 성면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면을 가급적이면 지금 철거,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면이 들었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기관에서 성면을 조사해야 되는 기관 성면 조사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별표를 떼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실기까지도 나오고 필기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성면을 사용을 중지시키니까 있는 것만 해체해서 없어지면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도 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관 성면 조사 대상입니다.
이 건물 안에 성면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데 기관에서 성면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주택 제외합니다.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50m의 제곱 이상이면서 건축물의 철거 해체하려는 해체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 주택은 제외하고요. 연면적도 50제곱미터 이상인데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도 50제곱미터 이상 될 때 기관 성면 조사 대상입니다. 자, 아까 건축물에서 주택 제외했는데 주택입니다.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주택은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역시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축물, 주택 제외하면 50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부속 건축물 포함해서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기관 성면조사 대상이 되고요. 설비를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 그죠? 입니다. 자, 철거 해체를 하려는 부분에, 자재가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 자재의 합계가 면적으로는 포함되거나, 부피로 1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기관 성면 조사인데요.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와 피복재. 단열, 보온, 분무, 내와 피복재, 그 다음에 가스킷, 패킹재, 실링재 이런 데 성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프죠, 그죠? 파이프 길이 합이 80m 이상이면서 80m 이상이면서 파이프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일 때, 그죠? 당연히 철거 해체하는 게 80m 이상이면 원래 파이프 길이 합도 80m 이상인데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에 보온재, 왜냐하면 파이프를 보온재로 쌌는데 보온재 안에 성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 합이 80m 이상일 때입니다. 이렇게 파이프는 80m, 그죠? 나머지 자재는요.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부피의 합은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단열, 보온, 분무, 내와 피복, 그 다음에 가스킷, 실링재, 패킹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은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며 철거 해체하는 면적 합계도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며 철거 해체하는 면적 합계도 50제곱미터 이상일 때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면으로 인한 건강장애입니다. 성면 중에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면이 바람성이 가장 강한 게 청성면인데요. 크로시돌라이트가 가장 바람성이 강하다. 청성면, 크로시돌라이트가 됩니다. 인체에 해로운 성면의 순서입니다. 청성면이 금방 가장 위험하고 청갈백입니다. 청갈백순으로 제일 위험합니다. 성면에 의한 건강장애는 성면에 의한 진폐증, 그래서 성면폐증이 됩니다. 자, 폐암을 일으키고요. 악성 중피종, 늑막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성면폐증, 폐암, 악성 중피종을 유발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기에 잘 나왔지만 성면에 대해서 법규의 내용도 최근에 많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크게 중요도가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성면을 해체 제거 작업을 할 때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해체 제거하는 작업 절차 방법이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면이 날린다며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가니까요.
성면의 흩날림 방지, 성면을 어떻게 폐기하겠다라는 폐기 방법이고요. 작업하는 근로자가 성면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근로자 보호 조치가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성면 해체 제거 작업 계획에 포함할 사항입니다. 성면 해체 작업의 절차와 방법, 성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 방법, 근로자 보호 조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유해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몸은 가만히 있지 않죠. 방어 기전, 그죠? 자, 유해 물질로부터 인체를 지켜내기 위한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자, 인체 내의 방어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액 선무 운동인데요. 기관지에 있는 점액에서 선무 운동을 합니다. 기도, 기관지에 침착된 먼지는 점액 선무 운동과 같은 방어 작용에 의해 정화되는데요. 일단 먼지가 들어오면 기도나 기관지에 먼저 쌓이겠죠. 여기에서 점액 선무 운동에 의해 정화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죠? 가장 기초적인 방어 기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나 기관지를 통과해서 내려갔다, 그죠? 자, 대식세포 작용입니다. 폐에 가면 폐포에 대식세포가 있는데요. 이 대식세포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이물질을 포식, 대식세포가 먹어버리는 거죠.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대식세포가 방출하는 효소의 용해 작용으로 제거합니다. 대식세포가 효소를 내는데요. 그 효소가 이물질 세균을 용해 녹여버리는 작용으로 제거를 합니다. 이 대식세포는 수명이 다한 후에 사멸, 세포가 죽어버리고요. 다시 새로운 대식세포가 먼지를 포위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폐에 침착된 먼지는 대식세포에 의하여 포위된 먼지의 일부는 미세기관지로 운반되고 미세기관지로 운반됩니다. 그죠? 기관지에 가면은 점액 선무 운동에 의해 정화,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에 쌓여있는 먼지는 대식세포에 의해서 어느 정도 포위가 되어서 기관지로 운반되고 기관지에 가면은 아까 점액 선무 운동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 그죠? 전체적으로 필기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체가 하는 방어 기전은 첫 번째 점액 선무 운동입니다. 기도와 기관지에 침착된 먼지는 점액 선무 운동, 점액이 있는 아주 가는 선무가 운동을 하면서 정화되고요. 가장 기초적인 방어 기전입니다. 폐포에서는 대식세포 작용인데요. 대식세포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세균이나 이물질을 포식해서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대식세포가 방출하는 효소의 용해 작용으로 이 이물질 세균을 제거합니다. 대식세포는 수명이 다하면 사멸, 죽어버리지만 다시 새로운 대식세포가 먼지를 포위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요. 폐에 침착된 먼지는 대식세포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포위된 먼지의 일부가 기관지로 운반되면 기관지에 있는 점액 선무 운동에 의하여 깨끗하게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넘어갈게요.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서 2장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해 물질의 유해 요인입니다. 자, 유해 물질이 얼마나 유해한가?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좌우하는 인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해 요인, 유해성을 좌우하는 인자는 유해 물질의 농도가 진할수록 접촉하는 시간이 길수록 유해하죠. 유해 물질의 농도와 접촉 시간인데요. 여기에서 하버의 법칙이 있습니다. 유해 지수는 유해 물질의 농도 곱하기 접촉 시간이다. 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유해 지수다라고 하버의 법칙, 이것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유해물질 농도와 접촉 시간이 유해물질의 인체의 유해성을 가져오고요. 근로자 감수성이 다르죠. 어떤 작업자는 이 물질에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작업자는 괜찮고 이렇게 근로자의 감수성도 유해성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의 강도, 호흡량.
아무래도 작업이 힘들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까요.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1과목에서 산소 1리터가 5kcal 열량을 낸다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호흡량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유해 물질이 많이 흡수되겠습니다. 작업 강도나 호흡량도 영향을 미치고요. 기상 조건. 아무래도 습기가 있거나 할 때는 좀 바닥에 가라앉고 건조할 때는 유해 물질이 조금 많이 날리고 할 수 있겠죠. 자, 인체 내 어디를 침입했는가? 침입 경로도 영향을 줍니다. 자,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좌우하는 인자입니다. 유해 물질의 농도와 접촉 시간, 근로자의 감수성, 작업 강도와 호흡량, 기상 조건, 인체 내 침입 경로가 영향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이 인체에 침입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체에 침입할 때 호흡기가 가장 크겠죠. 숨 쉬는 코, 입, 호흡기, 그죠? 유해 물질의 인체 침입 경로 중에 가장 영향이 큰 침입 경로가 바로 호흡기가 됩니다. 호흡기의 흡수 속도는 유해 물질 농도, 용해도로 결정되며, 자, 몸에 얼마만큼 흡수되는가라는 건요, 그 유해 물질의 농도가 진하면 아무래도 많이 흡수되겠죠. 그리고 이 유해 물질이 용해도, 몸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 녹는가입니다. 잘 녹는 물질이 잘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폐까지 도달하는 양은 그 유해 물질의 어디에 용해도에 의해 결정된다. 자, 몸 안에 들어와서 잘 녹는 물질이 깊숙이 폐까지 흡수될 수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이렇게 침입하는 건 호흡기가 가장 큰 침입 경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부도 숨을 쉬죠. 흡수합니다. 그죠? 피부를 통한 흡수량은 접촉 피부 면적, 그 유해 물질의 유해성과 비례합니다. 자,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왔는 게 소화기, 위, 그죠? 이렇게 장을 통해 또 깊숙이 흡수됩니다. 자, 이렇게 유해 물질이 인체에 침입하는 경로는 호흡기, 소화기, 피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용제로 넘어갑니다. 유기용제의 대표적인 게, 유기용제는 이렇게 녹이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너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 유기용제 독성 작용입니다. 유기용제가 중추신경계에 어떠한 독성을 일으키는가? 독성 기전이 되겠습니다. 탄소 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중추신경 억제 효과는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탄소 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중추신경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 억제 작용은 할로게나하면 크게 증가합니다. 알코올 작용기에 의해서는 다소 증가합니다. 그래서 할로게나 탄화수소, 할로게나 하면 중추신경 억제는 더 크게 증가합니다. 아까 탄소 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증가한다 했는데요. 수용성은 감소하고 지용성은 증가합니다. 탄소 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기름에 잘 흡수된다는 거죠. 유기용제는 지방에 대한 진화력은 높고 물에 대한 진화력이 낮아서, 그죠? 신체 조직의 어디에? 지방 부분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유기용제는 보통 기름 같은 걸 녹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진화력이 높고 물에 대한 진화력이 낮다 보니까 지방 부분의 진화력이 좋아서 잘 축적이 일어납니다. 불포화 화합물은 포화 화합물보다 더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 물질입니다. 스스로 포화되어 있는 건 다른 거와 결합을 잘 안 하는데요. 스스로 불포화, 꽉 차지 않은 불포화다 보니까 더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 물질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기용제 독성 작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우면서 다시 체크할게요. 탄소 사슬 길이가 길수록 중추신경 억제 효과는 증가합니다. 중추신경에 대한 억제 작용은 할로게나하면 크게 증가하고 알코올 작용기에 의해서는 다소 증가합니다.
탄소 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수용성은 감소되고요. 지용성이 증가됩니다. 자, 유기용제는 지방에 대한 진화력이 높고 물에 대해서는 진화력이 낮지요. 그래서 신체 조직에서 지방에 대해서 진화력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축적이 잘 됩니다. 불포화화합물은 포화화합물보다 더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 물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 요 내용 한번 정리했습니다. 탄소 사슬이 길수록, 할로겐 쪽으로 치환할수록, 불포화 화합물일수록 독성이 증가합니다. 독성이 증가한다는 건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크다라는 걸 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의 중추신경계 작용, 중추신경계 작용을 마취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억제작용의 순서가 큰 거부터 볼게요. 자, 아까 할로겐이나 할수록 크게 증가한다 그랬죠. 할로겐 화합물, 그 다음에 에테르, 에스테르, 유기산, 알코올, 알칸, 알켄, 그죠? 그래서 할로겐, 에테르, 에스테르, 유기산, 여기까지만 외워도요. 뒤에는 알코올, 알켄, 알칸. 알코올류는 다소 증가한다. 할로겐은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할로겐이 앞쪽이고, 알코올, 알켄, 알칸.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알코올이 뒤쪽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할로겐, 에테르, 에스테르, 유기산, 알코올.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중추신경계 요거는 억제작용이었습니다. 이게 시험엔 더 잘 나옵니다. 이번에는 자극작용입니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게 마취작용입니다. 그죠? 할로겐, 에테르, 에스테르, 유기산, 알코올이고요. 자극하는 건 아민, 유기산, 케톤, 알데히드, 알코올, 알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취작용부터 이번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제하는 것. 자극은 아민, 유기산, 케톤, 알데히드, 알코올, 알칸 순서가 되겠습니다. 억제작용이 시험에는 더 잘 출제되겠습니다. 방향족 탄화수소인데요. 방향족 탄화수소는 한 개 이상의 벤젠 고리로 구성된 화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향족 탄화수소에 속하는 물질은 벤젠, 톨루엔, 크실렌이 대표적입니다. 자, 급성 전신 중독 시에 독성이 강한 순서입니다. 자, 톨루엔이 제일 강해요. 톨루엔, 크실렌, 벤젠 순으로 독성이 강합니다. 톨루엔, 크실렌, 벤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족 탄화수소에 속하는 물질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벤젠입니다. 자, 방향족 탄화수소 중에서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될 때 만성 중독이라고 합니다. 독성이 가장 강합니다. 자, 급성으로 전신 중독을 일으키는 건 톨루엔이지만 저농도에서 장기간 노출될 때는 만성 노출 시에는 벤젠이 가장 독성이 강합니다. 벤젠의 대표적인 장애는 골수 조혈 장애입니다. 조혈 장애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다라고 합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벤빈 이렇게 외웠는데요. 벤젠은 빈혈, 조혈 장애를 일으킵니다. 벤젠은 저농도로 장기간 폭로 시에 혈액장애, 금방 그죠? 조혈장애 일으킨다라고 했고요. 간장장애,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일으킨다. 그죠? 조혈장애, 백혈병을 일으킨 게 벤빈, 그랬죠? 그죠? 빈혈, 백혈병 유발하는 게 벤젠입니다. 연료나 합성 고무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요. 벤젠은 주로 페놀로 세사되며 페놀은 벤젠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로 이용됩니다.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은 뒤에서 외웁니다. 그래서 벤젠은 주로 페놀로 대사되어서 페놀이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이다. 자, 그 다음에 톨루엔 넘어갑니다. 방향족 탄화수소 중에서 아까 저농도의 장기간 만성 중독 시에는 벤젠이 가장 독성이 강하지만 급성 전신 중독은 톨루엔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족 탄화수소 중에서 급성 전신 중독 시에 독성이 가장 강합니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 억제,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족 탄화순소가 아까 벤젠고리가 하나 이상인 거다라고 했는데요. 다환, 다획이라는 건 고리가 여러 개다라는 뜻입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되겠습니다. 석유나 석탄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석탄 연료 배출물, 자동차 연료 배출가스, 이렇게 흡연, 연소 공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게 다환, 다액 방향족 탄화수소가 되겠습니다. 대사 중에 아렌옥사이드를 생성하고요. 비극성, 지용성 화합물로 소화관을 통해서 보통 흡수됩니다. 비극성이며 지용성이라는 건 역시나 기름에 녹아요. 그래서 비극성이며 지용성 화합물로 소화관에서 흡수됩니다. 벤젠고리가 2개 이상, 다환, 다핵, 고리가 여러 개다라는 거죠. 그죠? 연결되어 있고 대사가 거의 되지 않는 방향족 고리로 구성되고요. 자, 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표적인 게 나프탈렌 벤조피렌이 되겠습니다. 이 PAH는 배설을 쉽게 하기 위하여 수용성으로 대사가 됩니다. 자, 비극성 지용성 화합물로서 소화관을 통해 흡수되었죠. 이게 배설하기 위해서 수용성으로 대사가 되고요. PAH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는 시토크롬 P448입니다. 대사되는 중간 산물이 발암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거는 필기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지나가는 정도 해도 되겠습니다. 다환, 다액 방향족 탄화수소 PAH는 석탄 연료 배출물, 자동차 연료 배출 가스, 흡연이나 연소 공정에서 주로 생성되고요. 대사 중에 아렌옥사이드 생성하고 비극성 지용성 화합물로 소화관을 통해서 흡수됩니다. 벤젠고리가 2개 이상 연결된 방향족 고리로 구성되고요. 나프탈렌, 벤조피렌이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배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수용성으로 대사되고요.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는 시토크롬 P448로 중간 산물이 암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할로게나 탄화수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할로게나 탄화수소는 중추신경계 억제에 의한 마취작용. 앞에서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이 마취작용이다 라고 했죠. 그죠? 특히 심합니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외에 간장, 신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장애 증상은 감요, 혈뇨, 그죠? 소변이 감소되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가 발생되며 완전 무뇨증이 되면 사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할로게나 탄화수소 초기 증상은 지속적인 두통, 구역, 구토, 복부 선통과 같은 설사, 간압통이 초기 증세고요. 자, 할로게나 탄화수소 독성의 정도는 화합물의 분자량이 커질수록 독성도 증가합니다. 할로게나 탄화수소의 독성의 정도는 할로겐 원소의 수가 커질수록 역시나 증가합니다. 아까 할로게나 할수록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이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할로게나 탄화수소 종류는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염화비닐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할로게나 탄화수소의 가장 문제는 중추신경계 억제에 의한 마취작용입니다. 그 이외에도 고농도 노출되면 간장, 신장장애에 유발하고요. 신장장애 증상은 감요, 혈뇨이며 완전 무노증이 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자, 할로게나 탄화수소 독성은 화합물의 분자량이 클수록 증가합니다. 할로겐 원소수가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염화비닐이 대표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이 할로게나 탄화수소에 속하는 물질들의 특징 살펴보는데요. 자, 필기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Cl4다, 그죠? 뒤에서부터 4,
염소, 탄소죠. 사염화탄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읽어가시면 됩니다. 자, 보통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고농도로 폭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는 기본이고요. 간, 신장의 장애가 생겨서 우리가 간이 나쁘면 황달, 단백뇨, 혈뇨, 신장이 나쁠 때 그죠? 증상 생깁니다. 특히나 간에 대한 독성 작용이 특히 심해서 중심 소엽성 괴사를 일으키는 게 특징이고요. 이 사염화탄소는 가열하면 포스겐, 염소, 염화수소로 분해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사염화탄소는 피부통에 흡수되고 중수신경계 장애 외에 간장, 신장의 장애가 일어납니다. 특히나 간에 대한 독성이 심해서 중심 소엽성 괴사를 일으키고요. 가열하면 포스겐, 염소로 분해됩니다. 자, 요거 암기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암기가 어려워서요.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봤지만 본인이 암기 편한 방식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간신, 사염화를 소개합니다. 자, 예전에 간신배 그랬잖아요. 그죠? 사염화가 이제 간신의 이름입니다. 간신 사염화를 소개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과 신장에 간 신장 장애 그리고 할로게나탄화수소는 대표적으로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다. 그죠? 간신 사염화를 소개한다. 소개는 중심 소염성 괴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염화탄소는 간 신장 장애에 특히나 간에서 중심 소염성 괴사를 일으킨다. 소염성이 아니라 소엽성입니다. 이거 오타네요. 자, 그래서 간신 사염화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염화 비닐입니다. 장기간 노출될 때 간 조직 세포의 섬유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나 간에 혈관 육종을 일으킵니다. 장기간 흡입한 근로자에게 레기노 현상이 나타나며 자체 독성보다는 대사 산물에 의한 독성 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화비닐, 그죠? 염비 육종. 우리가 염비가 좋다, 나쁘다 하죠. 염비가 육종이다, 그죠? 염비는 염화비닐이고요. 육종은 간의 혈관 육종을 일으킨다. 자, 그 다음 염화에틸렌인데요. 염화에틸렌은 화기 등에 접촉하면 유독성의 포스겐이 발생해서 폐수종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화에틸렌은 폐수종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염화탄화수소인데요. 대표적으로 간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염화탄화수소 줄여서 염탄, 간장. 염을 소금이라 하잖아요. 소금을 탔는 간장이다. 염탄, 간장. 그래서 염화탄화수소는 간장애 일으킨다. 그 다음에 클로로포름입니다. 약품을 전제하기 위한 추출제 및 추출제, 냉동제, 합성수지에 사용됩니다. 클로로포름은 추출제, 냉동제, 합성수지에 사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리클로로에틸렌입니다. 무색의 휘발성 액체입니다. 도금 사업장에서 금속 표면의 탈지, 금속의 기름을 닦아내는 거. 자, 그리고 세정용,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게 트리클로로에틸렌. 그죠? 트리클로로에틸렌. 그래서 TCE라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간이나 신장 장애를 일으키고요.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일으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금속 표면의 탈지나 세정용으로 사용되면서 간, 신장 장애,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을 일으킨다.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이 정도 알고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이황화탄소, 이황화탄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황화탄소는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 장애, 생식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자, 이황화탄소는 대부분 상기도, 기도의 윗부분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고요. 인조견, 셀로판, 사염화탄소 생산, 수지와 고무 제품의 용제, 실험실에서 추출용 시약 등에 사용이 됩니다. 장기간 고농도 폭로되면
신경행동학적 이상 증상인데요. 중추신경계 특징적인 독성 작용으로 말초신경장애, 그죠? 파킨슨 증후군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기질적인 뇌손상, 급성 뇌병증을 일으키고요. 시각이나 청각장애, 감각이나 운동신경장애, 그래서 말초신경장애가 오게 됩니다. 고혈압의 유병률과 콜레스테롤치의 상승 빈도가 증가되면서 뇌, 심장, 신장의 동맥경화성 질환을 초래합니다. 자, 이황화탄소는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장애, 말초신경장애로서 파킨슨 증후군이고요. 중추신경장애로서 신경행동학적 이상 증상이 있고 생식기능 장애도 일으키고 기질적 뇌손상, 급성 뇌병증을 일으킨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인조견이나 셀로판이나 사형화탄소 생산, 또는 실험실에서 추출용 시약으로 사용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르말 헥산입니다. 페인트, 신너, 잉커의 용제로 사용되고요. 장기간 폭로 시에 다발성 말초신경장애. 자, 다발성 말초신경장애는 말초신경이죠. 우리 몸의 끝부분, 그죠? 안진뱅이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 대사 과정을 거쳐서 이후 헥산디온의 형태로 배설됩니다. 2000년대 전자부품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안진뱅이병을 집단으로 유발시킨 게 바로 노르말 헥산이 되겠습니다. 다발성 말초신경장애를 유발하고 체내 대사 과정을 거쳐서는 2.5 헥산디온 형태로 배설되고 2000년대 전자부품 사업장에서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을 집단으로 유발한 원인 물질이 뭐다? 노르말 헥산이다. 자, 그 다음에 10분 넘어갈게요. 호흡기계 자극성 물질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호흡기계라는 건 우리가 호흡하는 기관지, 기호흡기죠, 그죠? 이 기관지나 폐까지 되겠습니다. 자극성 물질은 자극을 주는 물질입니다. 첫 번째는 상기도, 기도의 윗부분이죠, 그죠? 점막 자극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내려가면 상기도 점막 및 폐조직 자극제가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종말기관지 및 폐포 점막 자극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기도 점막 자극제는요, 일단은 윗부분에서 자극을 준다는 건 물에 잘 녹는다는 뜻입니다. 물에 잘 녹는 물질로 암모니아, 크롬산, 염화수소, 불화수소, 아황산가스, 그죠? 암모니아는 액체잖아요. 크롬산, 액체, 염화수소, 염산, 불화수소, 불산, 아황산, 그죠? 액체가 잘 되는 물에 잘 녹는 물질이 상기도에 들어오자마자 녹아버려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상기도 점막 자극제고요. 암모니아는 피부 점막에 작용하여 눈의 결막과 각막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흡수가 되면 피부 점막에 작용해서 눈으로 간다, 그죠? 눈의 결막, 각막을 자극하고 폐부종, 성대 경련, 기관지 경련, 호흡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상기도 점막 자극제는 물에 잘 녹는 물질이고 암모니아, 크롬산, 염화수소, 불화수소, 아황산가스가 있고 특히나 암모니아는 눈의 결막, 각막을 자극하고 폐부종, 성대 경련, 기관지 경련, 호흡장애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조금 덜 녹는 물질은 안 녹아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상기도 점막 및 상기도 점막에서 조금 내려가서 폐조직 자극제입니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중등도, 중간 정도인 물질이고요. 염소, 브롬, 요드, 불소, 염소산화물, 오존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불소는 뼈에 가장 많이 축적됩니다. 이거 한 번씩 나옵니다. 불소는 뼈에 가장 많이 축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지 않는 게 제일 깊숙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상기도 점막 폐조직 자극제 그 밑에는 종말기관지, 기관지 끝부분과 폐포 점막, 폐에 넘어가서 폐포의 점막에 자극을 줍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 되고요. 이산화질소, 삼염화비소, 포스겐 등이 있는데, 자, 이산화질소, 포스겐은 폐포까지 침투해서 폐 수종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종말기관지나 폐포 점막 자극제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고, 이산화질소, 삼염화비소, 포스겐 대표적인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산화질소, 포스겐은 폐포까지 가서 폐 수종을 일으킨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넘어갈게요. 질식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식제를 구분하는데요. 질식제는 단순 질식제가 있고 화학적 질식제가 있습니다. 단순 질식제는 생리적으로는 아무 작용도 하지 않아요. 공기 중에 많이 존재하면, 근데 이게 너무 많다면 산소가 적어지죠. 이게 너무 공기 중에 많으니까, 그죠? 생리적으로는 아무 작용도 하지 않지만 산소 분압을 저하시켜서 조직에 필요한 산소 공급 부족을 초래하는 게 단순 질식제입니다. 그래서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헬륨, 메탄, 에탄, 프로판, 에틸렌, 아세틸렌. 자, 공기 성분들이에요. 공기의 성분들은 단순 질식제다. 공기 중에 이 성분들이 많으면 그만큼 산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소 분압을 저하시켜서 조직의 산소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게 단순 질식제고요. 화학적인 질식제는 혈액 중에 혈색소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을 방해하거나 조직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잃게 하여 내지식을 유발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혈액 중에서 혈색소와 결합, 화학적인 결합을 해서 산소 운반 능력을 방해하거나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게 하거나 산소를 조직이 받아들이는 걸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조직이 산소를 못 받아들이니까 내지식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화학적 질식제이고요.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우리가 연탄가스 중독 일으키잖아요. 그죠?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아닐린, 오존, 염소, 포스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보면은 오존이 화학적 질식제에도 속하고, 앞에서 오존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예, 우리 포스겐도 그렇고요. 오존은 상기도 점막 폐조직 자극제에도 속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오존은 자극제에도 되지만 질식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령껏 문제가 주어졌을 때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하면 오존을 뺀 나머지 중에서 찾아보시고 답이 있다면 거기서 고르시면 되고 없다면 오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적 질식제는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아닐린, 오존, 염소, 포스겐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업성 피부질환 넘어갑니다.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가볍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직업에 의한 피부 질환입니다. 그죠? 작업 환경 내 유해인자에 노출되어서 피부나 부속기관의 병변이 발생되거나 악화되는 질환을 직업성 피부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이 대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직업성 피부 질환의 대부분은 뭐다? 접촉 피부염이다. 요거 필기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극에 의한 원발성 피부염이 직업성 피부 질환 중에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한다. 이것도 필기 한 번씩 나옵니다. 직업성 피부 질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자극에 의한 원발성 피부염이다. 요거 정도 필기용으로 듣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외부 물질과 직접 접촉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부염을 말합니다. 작업장에서 가장 발생이 빈번한 직업성 피부 질환이 접촉성 피부염이고요. 자, 첩보시험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감장 물질을 색출하는 임상시험이다. 여기에서 필기에서 첩보시험 한 번씩 나옵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감장 물질을 색출하는 임상시험이 첩보시험으로 사용된다 정도 듣고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성 천식인데요.
직업성 천식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별표 있는 거 위주로 볼게요. 이소시아네이트류죠. 톨루엔 디이소시안 산염, 그래서 TDI로 잘 나옵니다. 직업성 천식을 유발하는 물질은 TDI, 이소시아네이트류, 톨루엔 디이소시안 산염이고요. 에폭시레진, 무스트리멜리트산인데 TMA가 됩니다. 과황산염, 목분진, 곡물분진, 금속류 중에서는 니켈, 아연, 코발트, 크롬 등이 직업성 천식 유발합니다. 그리고 페인트도 직업성 천식을 유발한다, 그죠? 그래서 TDI, TMA, 니켈, 아연, 코발트, 크롬이 직업성 천식 유발하는 물질이다 정도 지금 보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물질에서 독성을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그죠? 아까 보니까요, 유해물질이 들어와서 상기도에 녹아버리느냐, 깊이 들어가느냐, 아무래도 잘 녹지 않고 깊이 침투하는 게 위험하죠. 이렇게 인체 내 어디를 침입하는가, 인체 침입 경로이고요. 유해물질의 농도가 진할수록 노출 시간이 길수록 노출 농도 및 시간이 된다, 그죠? 자,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이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도 독성을 결정하게 되고요. 작업의 강도, 기상 조건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물질의 피부 흡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화학물질이 피부에 흡수되는데 영향을 주는 건 노출된 화학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피부 흡수도 많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화학물질 자체의 특성, 그죠? 피부에 녹아서 흡수되어야 되고요. 노출되는 시간, 바람, 땀이죠, 그죠? 주변 온도도 영향을 줍니다. 자, 자주는 안 나오니까요. 한 번씩 보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 독성입니다. 혈액 독성은 혈액이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상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혈액 독성이다 라고 합니다. 혈액의 독성 물질이란 적혈구의 산소 운반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을 적혈구가 산소를 조직에 운반해서 공급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방해하는 물질을 혈액의 독성 물질이다 라고 하고요. 혈구 용적이 정상치보다 높으면 탈수증, 다혈구증이 의심되고요. 백혈구수가 정상치보다 낮으면 재생불량성 빈혈, 그죠? 백혈구가 낮을 땐 재생불량성 빈혈이고, 혈구 용적이 정상치보다 높을 때 탈수증과 다혈구증이 생기고요. 혈소판수가 정상치보다 낮을 때는 골수 기능 저하, 혈소판이 정상치보다 낮으면 골수 기능 저하가 의심된다. 자, 이것도 역시나 잘 나오는 내용 아니니까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독성 실험도 역시나 잘 나오진 않습니다. 독성 실험을 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는 동물에 대한 급성 노출 실험을 합니다. 동물을 급성으로, 그죠?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고농도로 급성 노출 실험합니다. 치사성, 죽는 거죠. 기관장애, 기관에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양반응 곡선을 작성합니다. 양을 얼마만큼 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이 있다라는 곡선입니다. 눈, 피부에 대한 자극성 실험을 하고요. 변이 원성에 대하여 1차적인 스크리닝 실험을 합니다. 변이 원성이라는 건 이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서 성질이 변하는 거죠. 1차적 스크리닝 실험합니다. 2단계는 동물에 대한 계속해서 노출되는 만성 노출 실험인데요. 상승, 가승, 상쇄작용에 대하여 시험합니다. 계속 노출되면서 독성이 갑자기 크게 증가한 게 상승작용. 두 물질이 만나서 독성이 더해지는 게 가승, 상쇄작용은 좀 낮아지는 거죠. 그죠? 생식 영양, 생식 독성과 산화장애, 췌기 형성인데요. 우리가 이세를 낳았을 때 이게 뭐죠? 기형을 만드는 거죠. 그죠? 시험을 하고요. 거동 특성 시험, 행동 특성, 장기 독성 시험, 변이 원성에 대하여 2차적인 스크리닝을 실험하는 게 2차.
2차 단계입니다. 동물에 대한 만성 노출입니다. 그래서 1차는 급성 노출이니까 치사, 기관 장애, 죽거나 기관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양반응 곡선, 눈, 피부에 대한 자극 실험, 변이 원성에 대한 1차적인 스크리닝 실험하고요. 2단계는 동물에 대한 만성 노출이니까 상승, 가승, 상쇄,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어떤 작용하는지 보고 생식적인 영양, 산화장애,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체기 형성 시험도 하고 행동, 거동 특성, 장기 독성 시험, 요거는 장기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변이 원성에 대해선 2차적인 스크리닝 시험을 하는 게 해당되겠습니다. 독극물의 측정 단위입니다. 간혹 실기에도 나옵니다. 자, ED50인데요. 자, 요거는 실험 동물의 50%가 50이라는 건 실험 동물의 50%를 뜻하고요. 일정한 반응, 자, 이펙트다라는 건 반응을 일으키는, D는 도즈, 그래서 독극물의 양입니다. 양이다, 그죠? 실험 동물의 50%가 영향을 일으키는 독극물의 양, 이게 ED5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이니까요. 실험 동물의 50%고요. 투여량 농도에 대한 과반수니까 50%가 영향을 일으키는 과반수 영양, 양이 아니라 컨센츄레이션, 그래서 요거는 농도입니다. D는 도즈, 그래서 복용하는 약의 양이고요. 컨센츄레이션, 그래서 C는 농도다. 요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 동물의 50%가 영향을 받는 농도인데요. 과반수 영양 농도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D50인데요. 50이죠. 그죠? 실험 동물의 50%를 L. 요건 뭐냐면 치사, lesser, 그래서 치사입니다. 죽이는 거죠. 그죠? 사망한다, 치사한다. 치사시키는 양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험 동물의 50%를 lesser 할 때 L, 치사시키는, 도즈 할 때 복용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1회 투여로 인하여 7에서 10일 이내에 실험 동물의 50%를 치사시키는 양이 되고요. 자, 50이니까 실험 동물의 50%의 톡식, 그래서 독성이죠. 그죠? 독성을 나타내는 도즈, 양이 됩니다. 독성을 나타내는 양은 TD50이 됩니다. LC50이죠. 그죠? 실험 동물의 50%가 L은 사망이죠. 치사, 사망하는, C는 농도다라고 했죠. 유해 물질의 농도다. 그죠? 이렇게 독극물을 나타내는 측정 단위, 뜻을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과목에서 했었나요? 1과목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자, 발암물질 구분 한번 보고 가는데요. 최근에 실기에 없다라고 해서 별표 3개는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암연구위원회다, 그죠? IARC에서 발암물질 구분입니다. 첫 번째 그룹 1은 인체 발암성 물질입니다. 인간 발암성에 대해 충분한, 인간 발암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룹 2A입니다. 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 있을 걸로 추정된다다, 그죠? 인간 발암성에 대한 제한된 증거, 동물 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이고요. 2B입니다.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있을 걸로 추정된다가 2A고 있을 수도 있다, 가능 물질이 2B입니다. 인간 발암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한된 증거인데요. 증거가 제한적이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증거가 제한적이고 아까 동물 실험이 충분한 증거가 있다 했는데 동물 실험에서 불충분한 증거가 있는 게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3입니다.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입니다. 인간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부적당하고 동물 실험에서는 부적당하거나 제한된 증거가 있는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4가 됩니다. 그죠? 인체 비발암성 추정 물질입니다. 인간과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IARC의 발암물질 구분은 그룹 1, 인체 발암성 물질입니다. 인간 발암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있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2B, 2A다, 그죠? 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입니다. 네, 이거 지우면서 다시 체크할게요. 그룹 1은 인체 발암성 물질, 2A는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죠. 인간 발암은 제한된 증거, 동물은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룹 2B는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입니다. 인간 발암은 증거가 제한적이지만 동물 실험은 충분한 게 아니라 불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3이다, 그죠?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입니다. 인간 발암성은 증거가 부적당하고 동물 실험은 부적당하거나 제한된 증거입니다. 자, 그룹 4는 인체 비발암성 추정 물질입니다. 아까 인간 발암 증거가 부적당하다 했는데 이것보다 더 낫죠? 인간, 동물 모두 발암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자, 높은 거에서 낮은 순서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암기법 한번 볼게요. 암연구, 국제암연구위원회입니다. 암연구에서 발암 추가하고 미분류 물질은 비발암 추정했다. 그죠? 암연구에서 발암 추가하고 미분류 물질은 비발암 추정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발암은 발암성 물질, 추는 발암성 추정 물질, 가는 발암성 가능 물질. 그 다음에 3단계는 인체 발암 미분류 물질, 4단계는 인체 비발암성 추정 물질이다. 이 순서 일단 암기법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암 물질 구분이 아까는 암연구위원회였죠. 그죠? 이번에는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ACGIH의 발암 물질 구분이 되겠습니다. ACGIH는요, 1A, 인체 발암성 확인 물질, 1A1입니다. A2는 인체 발암성 의심 또는 추정 물질, 그죠? 확인되었고, 이거일 것이다, 의심, 추정되고, 그 다음에 A3는 동물 발암은 확인되었습니다. 인체 발암은 모르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A4는 인체 발암성은 미분류 물질이다. 그죠?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물질이고요. A5는 인체 발암성 미의심 물질. 확인해서 미의심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다시 볼게요. ACGIH 발암성 물질 구분입니다. A1은 인체 발암성 확인 물질. A2는 인체 발암성 의심 또는 추정 물질. A3는 동물 발암 확인 물질, 인체 발암 모름. A4는 인체 발암 미분류 물질. 인체 발암 가능성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물질입니다. A5는 인체 발암 미의심 물질입니다. 확인, 의심, 확인되고 모르고 미분류, 미의심 순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ACGIH에서는 인체 확인, 처음에 인체 발암 확인 물질이고요. 한이 발암 의심, 인체 발암 의심 물질이고요. 동물 확인으론 인체 모름, 그 다음 인체 가능성 자료 부족 또는 미분류 물질이죠. 그 다음에 미의심 물질이다. 그죠? 이렇게 미국에서는 인체 확인하니 발암 의심, 동물 확인으론 인체 모름, 인체 가능성 자료 부족하면 미의심, 이렇게 순서 단계에 일단 암기법이 쉬우시다면 이렇게 단계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잘 안 나왔다고 모르면 안 됩니다. 발암물질 구분. 자, 요 세 개 중에 ACGIH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난 이것만 기억하겠다.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를 암기해야 한 개가 암기되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동부 고시의 발암성 물질 구분이 되겠습니다. 1A, 1B, 2 이렇게 구분합니다. 1A는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입니다. 1B는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 사람 모두에게서 제한된 발암 증거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분한 증거 있고 시험동물에게는 충분하고 시험동물 사람 모두는 제한된 바람.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 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는 사람, 동물보다 모두 제한된 증거인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이다. 그래서 암기법 1A는 사람 충분한 바람, 1B는 사람, 동물 제한된 바람, 2는 사람, 동물 제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폭로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유해 물질을 이게 폭로된다, 노출될 때 간장이 표적 장기가 되는 이유. 유해 물질에 대해서 간장이 표적 장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간은 혈액의 흐름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쉽게 유해 물질이 침투됩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에 대해서 간장이 표적 장기가 된다. 가장 해를 많이 입는다라는 거죠. 그죠? 복잡한 생화학 반응 등의 매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서 기능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은 여러 가지 해독 작용하고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손상될 가능성이 높고요. 소화기계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으므로 소화기로부터 흡수된 독성 물질이 흡수됩니다. 그래서 간은 소화기에서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소화기를 통해서 이 흡수된 독성 물질이 간으로 흡수가 되고요. 각종 대사 효소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들 효소 활동에 의해 다양한 대사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서 독성 물질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죠? 자, 이 여러 가지 대사 효소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 효소들의 활동에 의해서 다양한 대사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독성 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혈액 흐름이 풍부해서 혈액을 통해 쉽게 간으로 침투되고요. 간은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능의 손상 가능성이 높고 소화기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소화기로부터 흡수된 독성 물질이 간으로 흡수가 되고요. 효소 활동에 의해 다양한 대사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성 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다른 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게 간장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1장, 2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중금속 넘어갑니다. 실기까지 나오는 게 많지는 않지만 잡다하게 암기할 게 참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별표 내용 위주로 특히나 별표 2개, 3개는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